바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2011년도에 학교에 입학을 해서 건축이랑 조소를 같이 전공을 하고 또 졸업할 무렵에는 도서공예를 같이 전공을 한 다음에 2018년에 졸업전을 하고 이제 19년에 졸업을 했던 이신후라고 하고요. 현재는 프로테크 기업에서 개발과 디자인을 병행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현정 씨와의 대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17학번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중인 이현정이고 이번에 살과돌이라는 졸전 주제에 맞춰서 졸전을 하게 되었고 제 프로젝트 제목은 광화문 선동가 레지던스입니다. 네, 혹시 강창환 씨도 한번 소개하실까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었고요. 저는 모델 제작을 주로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건축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전공은 철학과이고요. 그러면 이제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를 이현정 씨가 건드리고 계셔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주제문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이현정 씨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정한 싸움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싸움이란 불편한 타자와의 각자의 현실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미 레비톨에 빠진 존재들에게는 서로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만 하는 강제성과 폭력성이 수반되는 방법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이 일시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발생하였을 때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여 타자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타인의 레비톨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로의 득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광화문의 선동가의 레지던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작업 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저 또한 사람들이 점점 대화를 하지 않고 각자만의 레비톨에 갇혀서 각자의 생각만을 강화시키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질문지를 비판적으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비판하려고 쓴 게 아니라 제가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더 이현정 씨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질문지를 조금 거칠게 쓴 거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작업을 보면 저는 두 가지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문제의식은 대중이 자신들의 레비톨에 갇혀서 자기 강화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선동가들을 위한 시설 제안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선동가들로 이렇게 비약을 해서 선동가들의 레지던스를 만들었는지 저는 첫 번째로 궁금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일상적인 대기가 되기 위해서 레지던스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사실 평면을 봤을 때 레지던스에 뭔가 특별한 시설이나 아니면 퍼실리티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지던스라는 시설을 굳이 선택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 건축을 통해서 인간이 더 이상 선동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선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을 때 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양한 사고를 하고 있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타자를 설득하고자 하거나 또는 자신과 유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정도가 심화되었을 때 그걸 선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선동이라는 특성 자체는 건축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건축을 통해서 인간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현대 인류가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는 어떤 유비쿼터스한 매체를 손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축적인 행위로는 그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광화문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이미 레비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러 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구심점으로 선동가라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상황들을 이용을 한다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선동가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서로 다른 집단이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만주하게 만드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선동가도 피선동가도 자신이 SNS로는 접해보지 못했던 다른 사고를 가진 타자를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평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발코니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그런 공간에 나선 선동가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선동가, 그리고 그런 선동가를 지지하는 다른 지지자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시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여기에서의 선동이 기존과 다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무솔리니가 발코니에서 나와서 강연을 할 때는 그 방향이 일방향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의 광화문 광장에서의 선동은 어떤 선동가들이 큰 화면을 띄워놓고 마이크를 크게 내려다 놓고 말을 하고 그 한 화면에 또 선동가들의 지지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다른 단체가 모일 때 그냥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 다른 블록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서로 다른 선동가들이 마주보면서만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지자들도 이렇게 모이고 저 사람의 선동가의 지지자들도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어떤 불편한 시선들을 공유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일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선동가들은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디스플레이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들을 광화문 광장에 기꺼이 내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꺼이 살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답을 일단 잘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경험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박근혜 씨 정권 말기에 의경으로 있었는데 덕분에 이제 시위할 때 많이 끌려서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죠. 저는 부산에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촛불 시위만 있다가 이제 추후에 태극기 시위를 같이 진행을 한 게 어쩌면 현정 씨가 말하고 있는 광화문에서의 여러 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대표적인 시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대가 하필 그 태극기 부대랑 촛불 시위대 사이에 이렇게 막고 서 있게 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일단 나고요. 무섭고 위험하기까지 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정 씨의 도면을 보면서도 저 사이사이에 경찰들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은 그맘때쯤에 토요일에 근처에 뭐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치킨집을 간다거나 하면 이제 시위를 마치신 그 태극기 분들이 치킨을 옆자리에서 먹게 되는 그런 일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분들은 저희를 의식하고 있고 저희도 그분들을 의식하고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은 다 촛불 집회인이기 때문에 옆에서 소리를 막 지르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사실은 선동뿐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저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느꼈던 거는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던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태에서 그 소외받은 울분을 사실 거기서 풀고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정치적인 상황들이 과연 선동에 의한 것뿐만일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지 마지막에 길게 써서 보내드렸던 글이 있는데 과연 광화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 모든 이슈들을 선동이라는 텍스트 하나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서 현정 씨가 이 작품에서 뭔가 놓치고 가는 게 있지 않은지 그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선동이란 단어 자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젝트 막바지가 될수록 사실 우리는 모두 선동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남을 설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선동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보면 말과 행동으로 남의 사고를 장악한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는데, 근데 그런 현상들이 기존의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취약하게 선동이 작용하게 된다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선동이 저는 분명히 SNS가 더 쉽게 그것을 작용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고, 네. 제가 이해한 현정 씨의 대답은 선동이라는 단어를 넓게 정의하면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선동에 포함되는 건데, 현정 씨는 SNS를 위주로 한 선동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거고, 현대사회는 분명히 SNS를 위주로 선동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방식의 선동과 의견 교환이 일어나는 어떤 장을 만들어내고자 이 지설을 제안했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들었어요. 맞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신지?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NS 쪽으로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작품을 평론에도 썼지만 진행시킨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롤러를 사용해서 유튜브를 분석한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사실 크롤러 사용한 것 자체도 굉장히 신선했지만 이 시각화한 방식이 굉장히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각화한 방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걸 하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진행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크롤링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롤링을 진행하고 나왔던 데이터가 한 3,000여 개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정치적인 내용과 비정치적인 내용 그리고 친윤, 친이를 구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자연어 처리를 써서 제목을 보고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 친윤석열적인 성향의 영상이었는데 제목이 윤석열이 왜 두려운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3,000개를 쭉 보면서 직접 수작업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X라는 라이브러리로 몇 개만 샘플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사실 제가 파이썬을 통해서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서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라이브러리 안에 이미 연결의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중력으로 해석해서 점들을 배치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서 새로운 것들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프를 딱 그리고 나서 정돈된 느낌이 나왔었고 그리고 교수님도 그 시점에서 만족한 결과물이었어서 네,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설명을 추가로 해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크롤링이랑 네트워크 X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롤링 봇을 쓰셨을 때 패키지를 셀레니움을 사용을 하셨고 셀레니움은 크롤링을 하기 위한 파이썬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이렇게 창이 뜨면 밑에 있는 관련 영상들이 뜨는데 셀레니움은 자동으로 그거를 다 클릭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면서 나한테 어떤 영상들이 추천되는지를 현정 씨 계속 조사를 하신 거고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현정 씨가 3,000개를 일일이 보시면서 라벨링을 하신 거고 그 라벨링한 데이터를 네트워크 X라는 패키지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뿅 하고 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사실 이거는 논외긴 한데 개인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네트워크 이론을 공부하고 이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때는 사이트 분석하면 열심히 지도 들고 다니면서 상업은 빨간색 뭐 이렇게 하면서 색칠 사고 다니면서 보고 했지만 이제 많은 데이터가 웹에 올라와 있고 그것들을 단순히 매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와 그것의 약함과 강함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이해를 할 때 네트워크 이론과 시각화 툴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현정 씨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3,000개를 라벨링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진짜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비편향적인 영상 같아 보였어도 안에 들어가서 나누는 얘기들을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몰려있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런 인사이트는 생겼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뉴스 채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직선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는 유튜브 영상들의 썸네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공통점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끝까지 봐야 중립적인지 편향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상들인데 알고리즘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딱 추천해줘서 그 레비톨에 빠지게 한다는 게 사실 아마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이 프로젝트가 깊이감을 더해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릴 거는 작업을 진전시키면서 과거의 권력 공간들을 탐구를 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현실로 지금 프로젝트로 가져오면서 위에 있는 레지던스랑 밑에 있는 저 연속적인 지형이랑 연결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저걸 보면서 조금 더 저 고대 공간에 있었던 에너지가 여기까지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 고대 공간에 저런 그 권력이 만들어내는 투쟁 공간들은 이제 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저런 시선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투쟁에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덮임으로 인해서 투쟁에 집중하기보다 산만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이거를 진행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거에 집중을 했고 이런 건 내가 지켰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저 메스들을 위로 올리게 되면서 그런 기존의 싸움의 공간, 저는 싸움의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싸움의 공간들과 달라지게 됐던 그 어휘는 일단 발콘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무솔리니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처럼 지지자들한테 말하기 유리한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 구조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메스를 위로 올리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 기존의 싸움의 공간에서 그러면 무엇을 갖고 왔냐 하면 그 지지자들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서 올려서 보여지는 방식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그 방향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평면이랑도 같이 가는 부분인데요. 원래 싸움의 공간에서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장면의 유무였었어요. 그 장면이 생기면서 싸움이 직접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리자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저는 이 대리자가 생기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시민이 직접 피선동가가 아니라 선동가로서도 스스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었어서 이 빨간색 공간들이 장면이 생기는 공간들이 되는데 그리고 향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이 유형이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서 이 장면에 모두 초점이 맞춰지게끔 주거의 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게 컸었어요. 그래서 이 주거가 여기에서는 새로운 선동가가 등장하고 다른 선동가들이 무조건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었었고 두 번째 공간은 역시 어떤 장면이 생기는데 이 장면이 조금 더 얘처럼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흩어지는 느낌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바라보게 하게끔 향이 결정되게 되고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식당 칸이 서로 시야가 뚫려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식사를 하는 행위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식사를 하는 행위는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식사를 하는 부분이 창문으로 트여 있으면서 옆에 있는 선동가와 밥을 먹을 때는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게 또 여기에서 특이한 유형이었고 여기에서는 기존의 싸움의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사람들이 직접 싸우게 되는 그 향을 가져가게 됐었고 그 발코니가 나오는 방식이 이렇게 사선으로 뚫려지게 되는데 앞에 나와서 사람들은 이쪽을 향해서 말을 하면서 지지자를 향해서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쪽을 향해서 다른 선동가를 바라보게끔 하는 양방향적인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선의 향을 낸다면 그래서 이런 발코니가 뚫렸을 때 바로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공간을 주어짐과 동시에 서로를 완전히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게끔 이 방향으로 선동가들이 서로를 바라보게 한다는 그런 향이 주거에 주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는 공간도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방향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발코니의 향을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스케일이 조금 더 작아지고 여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하나하나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동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비교적 가장 안쪽에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들이 더 노출됐으면 좋겠다. 발코니라는 어휘가 더해짐으로써 메스가 위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장면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림이랑 같이 이해를 해봤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구심점이 있는 공간에서는 장면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이런 장면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구심점이 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스 로마 극장 때부터 오는 극장에서 보이는 그런 장면들, 에서 사람들이 무대를 보듯이 이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장면에서 대리자를 통해서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저 중간에서 새로운 선동가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나가던 시민이 아니라 나도 진짜 말하고 싶은데 하면 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렇게 승격되면 저 레지던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레지던스가 진행되는 방식을 신청을 하면 들어가게 되고 그 신청한 사람들의 주제에 따라서 반대되는 사람을 반대되는 위치에 살게끔 하자였어서 그러면 저기에 레지던스에 선동가들이 들어갈 때는 그 들어가는 위치를 제가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현정님께서 정해주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꼭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또는 다른 주장을 하는 선동가들이 마주보고 살게끔 하자 이런 거였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발코니가 조금 더 멋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계속 하는데, 어쩌면 저는 이 레지던스라는 스케일 안에 발코니를 넣음으로써 발코니가 조금 옹색해졌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5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중간으로 들어올수록 저런 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매스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인데 저 안에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 혹시 사이즈를 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쉽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투쟁 공간을 가져오면서 도시 스케일로 많이 줄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의도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투쟁 공간들이 막 되게 좁은 공간 안에서 막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안에서 어떤 투쟁이 일어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없게 하는 것도 어쩌면 의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을 한 번이라도 공감하게끔 할 거야 라고 주장한다기보다는 SNS로 인해서 남이 접하는 정보가 뭔지도 모르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질문지나 아니면 평론들도 썼지만 스케일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의문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에서 작동해? 이 발코니의 크기와 이 발코니 형태에서 정말 효율적인 선동이 가능할까? 저 앞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폭이 좁은데 거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동이라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선동이란 그런 거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다른 류의 선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거랑 좀 연동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선동가를 제외하면 굉장히 무작위한 경로로 여기에 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광화문에 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세종문화회관 쪽에서도 걸어올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무작위적인 경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느낀 거는 시퀀스에 대한 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던 투쟁 공간들은 사실 그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쟁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정신을 좀 새롭게 셋업하는 그런 시퀀스들이 저는 되게 재미있는 과거의 투쟁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또 생각해보면 요즘에 SNS라는 게 그런 시퀀스라는 게 없이 불시에 저희들을 치고 들어오는 선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제시한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퀀스에 대한 혹시 생각이 있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랑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수님도 저한테 제안했던 것 중 하나는 계속해서 이 공간을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싸우러 가자 하는 지지자들의 모임 장소보다도 지나가던 시민이 어느샌가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되게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광화문에 스며들듯이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을 때 진짜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무작위적인 진입이고 그리고 진입을 할 때도 아래로 내려갈 건지 위로 올라갈 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또 특권적인 시선을 얻을 수도 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건축에 대한 질문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혹시 같이 도움을 주셨던 창화님은 뭐 지금 저희가 하는 대화 속에서 본인이 뭔가 생각나는 의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보자면은 그 시민들, 일반적인 시민들, 우리가 지금까지의 대화 속에서는 선동의 대상이었던 그 시민들이 이전과 달리 그 시선의 권력 관계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그 관계가 전도가 될 수 있다. 이 점이 저는 이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투쟁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은 1대 다이거나 어떤 카메라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내가 대중 속에서의 한 명이 아니라 심지어는 1대1 정도 수준의 관계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권력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까지 내려갈지 어디 위에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이지도 않고 이걸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정말 다 대 다의 관계로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동가라고 하는 그 개인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의 우위에 선점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거를 모델로 만들면서 꽤나 재밌게 그 동선들을 상상을 하다 보면 저도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이 관계에서 시민의 관계가 어떤 대상의 범주를 진짜로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가까이서 붙어 있고 이 공간 속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극화된 싸움에, 정말 물리적인 싸움의 터가 아니라 어쩌면은 정말 안정되고 꽤나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 몇 번 더 할 거예요. 긴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질문에서 조금 건축적인 질문을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 대중들이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라운드 플로어 레벨을 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집회와 아래 공간에서 일어나는 집회는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라운드 플로어도 보면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앉아있는 벤치들 같거든요. 여기서는 뭘 하는 곳인가요? 여기 보면 제 마우스가 있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스탠드처럼 보이는 곳? 뭐 하는 데인가요? 그걸 설명하기 이전에 얘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간중간에 보면 저런 데스크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선동가들이 자신의 선동 내용을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아카이빙 된 내용들이 여기 어떤 스탠드 같은 것들에 디스플레이가 되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디스플레이 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또는 계단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새로운 그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새롭게 나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들었다가 화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여기서 말을 하겠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주면 여기 다시 이 벤치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라고. 저기는 실내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실내이고요. 네. 저 발코니처럼 나온 거는 야외인 건가요? 네네네. 저는 저 테이블들이 있는 공간들을 봤는데 약간 이 선동가들 유튜브 만들어주는 사무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명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층별로 그러면 되게 다양한 유의 집회가 일어나도록 장치를 보완하신 거네요. 네. 사실 섹션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보였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슬슬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긴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현장님 작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선동에 대한 작업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선동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사람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게 맞나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선동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 선동을 당해도 되는데 적어도 SNS에서 한쪽 주장만 듣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라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것에 지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자유로운 일이나 그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대화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마지막엔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싸움을 만들고자 했던 것도 화해를 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화해가 일어나려면 더 깊은 수준의 대화가 일어나야 하겠지만 근데 그 깊은 수준의 대화까지 건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는 또 잘 모르겠던 것 같아요. 불편하게 서로를 보게끔 하는 것까지는 공간 구조를 변경시키면서 지원해 줄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더 좋은 대화를 말해봐까지는 그것과 건축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싸우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졸업 전 할 때도 이런 류의 작업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11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2010년대 전반부에는 이런 류의 작업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얘기했어요. 해결을 하지 못한 채로 문제만 던지고 끝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축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사람들이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을 치유하는 건축, 모두가 화해하고 대통합되는 건축 이런 류의 말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확실한 건 불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라는 생각으로 좀 들리는데 그거를 저도 비슷한 졸업전을 했던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든 뭔가 생기지 않겠어? 라고 졸업전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불편함이라는 건 너무 확실하니까 마치 비판이 엄청 쉬운 것처럼 그냥 불편한 건축이야. 이게 문제잖아. 그래서 나는 문제를 여기 너희한테 보여줬어. 라고 졸업전을 던졌는데 그게 사실 재미있고 얘기할 볼만하고 생각해 볼만한데 사실 이 작업을 건축학과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물음표가 있어요. 만약에 현장님의 후배라던가
당장 창원님께서 이런 류의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도 조금은 더 해결책 쪽으로 나아가는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방금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약간 건축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저에게는 옳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서 무슨 말이 더 좋은 대화다라고 정의도 해야 되고 아주 자의적으로 그것에로부터 나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좋은 결론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주 은연중에 존재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류의 뭔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고 그거를 위해서 건축을 조직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는 안 맞을 것 같고 실제 멀어지는 일. 네. 두 번째로는 그것에 기대 보이는 어떤 정당성, 당위성, 무슨 정치적 올바름,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건축가 개인 한 명이 제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무책임할 수도 있겠다 해놓고 만약에 안 그런 점들에서 한계를 좀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 한계를 굳이 넘어서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학기 후반부에 맡았는데 학기 초반부에 제 작업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지점이 좀 맞닿아 있었어요. 저도 사실 안전한 정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고민거리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꽤나 괜찮은 해답인 것 같기도 하다. 이 정도 수준이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개인적으로는 주제 자체에 굉장히 흥미와 동의를 하고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라떼는 이제 그렇게 사회가 많이 파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메인스트림도 있었고, 이제 그것을 건축가가 실현해서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거대한 공공 프로젝트가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공감대가 있어서 거대한 공공건축물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웃긴 게 건축전을 하려면 큰 걸 하래.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건축의 문제 안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졸업전도 하나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전환하는 시간이 저는 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는 하나의 흐름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케이 건축은 그거 해결 못해.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싶거나 집을 짓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그 건물을 지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라는 거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거에 대한 전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번 전시를 끝낸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졸업전이나 아니면 학교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를 좀 얘기해보고 끝내는 건 어떨까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문제를 혹은 지금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 공공미술 혹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다음에 담론이 뭘 거라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면 저희의 담론은 지금 메인스트림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줘야 돼라는 거였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전시에 참여를 하면서 상론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해봤어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현정 씨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 사회적인 발언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이 사실 저는 걱정이에요. 이 다음이 뭐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 파편화돼서 대화가 필요하다. 사실 지금 전시를 꿰뚫고 있는 한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사회는 더 파편적이어질 것 같고 쉽게 뭔가 우리가 합의의 장으로 갈 것 같지 않은데 뭐 몇 년 뒤에 접전을 하는 친구들이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주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건축학과에서 포착하고 크리틱을 해주며 친구들은 졸업전을 해나갈지에 대한 걱정, 고민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창원 씨가 그걸 해야 되겠죠. 창원 씨가 얘기해 볼래요?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애초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포착하고 그것을 건축의 언어로서 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자체에 지금은 살짝 물음표가 있고, 오히려 건축이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다시 그냥 돌아와서 진짜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류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단 하나의 답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역사적인 실험을 거쳤지만서도 그것이 좋았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없고, 유일하게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정도의 체제 정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인 거고, 민주주의가 조금 더 옳다,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애초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거 너무 진자 운동에 그치는 것 아니냐, 어차피 말 못할 거면은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당연히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힘들 어떤 그런 서로 다른 방향성들 사이에서 또 다른 만약에 낙관적으로 바라보자면은 조금 더 발전된 무엇이 또는 생기죠 라고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일단 현정님 작업 너무 잘 봤고요. 사실 제가 봤던 어떤 졸업전보다도 진행하는 방식이나 제안하는 방식이나 시각화하는 방식 모두 월등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봤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얘기를 끌어내고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현정 씨처럼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까지 끌고 나가는 거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능력을 빨리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2, 3학년 때. 갖추고 건축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것도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뭐 저 또한 저도 현정 씨만큼 능력이 없는 상태로 졸업을 해서도 잘 살고 있으니 다들 사회 나가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 작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